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은 서해를 지키다 숨진 서해 55인의 영웅을 기리는 제11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언급하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로 표현한 것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 대해 경질을 요구하는 등 대북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중도 확장 선대위 구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를 언급한 뒤에 무임승차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쯤이면 이동학 최고위원님 좀 기분 좋아요? 어때요? 주말에 놀 생각하니까. 아니면 불금 계획이 아니, 있어요? 너무 좋긴 하죠. 예. 네,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혼자 놀더라도 네. 쉬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너무 그죠? 좋죠. 네. 정광재 대변인 오늘 저녁 우리- 약속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어서 예. 토요일에도 학교 갔잖아요. 근데 예. 토요일 아침에 학교 갈 때는 기분 좋잖아요. 일찍 끝나고 토요일 밤엔 뭔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근데 이제 주 5일 근무제니까 금요일 오후면은 항상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네. 들어오기 일이 전에 있어도 커피 한 잔 좋아져요. 마셨더니 기분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우리 당 상황 고려하면 텐션이 이렇게 지금 업돼 있는데. 아니, 당 상황이나 지방선거 전망 등을 고려하면 이렇게 다시 기분 좋을 일은 다시- 아닌데 걱정. 다시 골치가 아프기 예. 시작하는 막 믹스트 이모션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자, 오늘 제11회 서해 수호의 날 이재명 대통령 각 당 대표들 국립대전연축원에서 열린 행사 참석했습니다. 자, 서해 수호의 날이 우리 안보 평화 이 측면에서 정광재 대변인 예. 어떤 의미 갖고 있어요? 이게 2016년부터 서해 수호의 날이 지정이 됐고 올해가 11번째잖아요. 네. 근데 무엇을 기념하느냐? 2002년 6월 그때 당시에 뭐 월드컵 4강 이런 그 환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잊혀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2 연평해전이 있어서 예.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했잖아요. 또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엔 제가 기자로 막 열심히 활약할 때라 네. 이때 충격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예. 어떻게 그때 당시에 46명인가가 그때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 금요일 밤. 그래서 네, 네. 토요일 새벽에도 막 이제 그때서부터 그렇지. 본격적인 예, 뉴스가 예, 시작됐었고 또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세 사건을 기념하면서 서해가 평화의 바다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정한 날이죠. 그렇죠. 서해가 평화의 바다가 돼야 한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 기념사 보면은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다. 자, 영웅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평화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게 우리 책임이다.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 대통령이 어떤 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보, 평화, 보훈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지면 누구든지 몸을 던져서 막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다 도망가면 뭐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건 이 사실상 국민이잖아요. 그게 그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요. 네. 그래서 위기일 때 몸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매우 중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 또 다른 위기가 언젠가 또 왔을 때 누군가 몸을 던지는 그런 선택들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국방도 사실 좀 위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정예 강군이라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는 로봇가 지키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이 국방의 태세를 고도화시키는 것.
그리고 뭐 AI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예산이 다 수반되는 일인데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 안보, 평화, 보훈을 다 강조한 그런 네.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래요? 오늘 정광재 대변인. 예, 서해 수호회 날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 이거였어요. 예. 근데 일부 유가족들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 바다 또는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이런 식으로 그 전사자들에 대한 호칭, 영웅, 헌신 이런 것들이 표현됐었는데 네. 이번엔 그런 그 표현이 빠져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좀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의미를 좀 퇴색시켰다라는 지적들도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슬로건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간 평화라는데 더 주안점이 뒀다고도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평화라는데 주안점. 뭐 네. 평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은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북한 눈치를 본 측면이 있다. 우리가 좀 이따 정동희 장관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해석을 낳지 않도록 과거에 썼던 표현들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해당 자리에 갔었을 때 네. 천안함과 관련해서 유가족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거 북한 소행 아니냐 대통령 한번 얘기를 해라라고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북한 소행이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뭐 기존의 정부가 갖고 있었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도 좀 비판을 샀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동 최고위원 한때 뭐 이념적으로 서로 이제 갈려가지고 사실은 또 그랬던 측면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적인 색채 그리고 이것이 실용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웅적 칭호라든가 저는 이것도 뭐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효적인 어떤 이 예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그 뒷받침하는 거. 그래서 실천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사람들한테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보훈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제도를 훨씬 더 고안하겠다. 그래서 네네. 참전용사 수당 같은 경우 이제 보훈 가족들에게 훨씬 더 수당을 지금 뭐 올리겠다라고 네네. 하는 현실적인 이제 방안들도 나왔고요. 네. 사실은 보훈 가족이 지난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상당히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도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과거에는 뭐 가스차 사면은 그거 뭐 비용 지원도 해주고 비행기 값, 기차 값 이런 것들 연간 뭐 몇 회 이상 이런 것들 다 지원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런 게 다. 이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훈 가족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보훈 가족인데. 네, 저희 아버지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야, 이거 나라를 위해서 그런 가족들끼리 지금 저희 아버지는 일찍 얘기하고 있군요. 군인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예.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미망인의 역할로 많이 이제 그런 혜택들을 예전에는 이제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최근엔 그런 거 다 사라졌다고 또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뭐 혜택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건 아니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서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조정은 필요한 거니까 이제 그런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야 대표들이 와가지고 합당한 보상 그리고 사회적 어떤 예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계속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도 1950년에 6.25 아이고. 터지자마자 바로 네. 참전하셨거든요. 참전을 자원 하시네, 입대를 진짜. 하셨는데 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 용사셨고 돌아가셨지만 아이고. 예. 네, 저희 장인어른 아직도 생전에 계신데 6.25 참전 용사십니다. 와, 이거 방송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오늘. 근데 그때는 예. 그게 뭐 애국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여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생존. 참전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정말로 뭐 어렸을 때 아버님의 이 참전 소식 이런 예. 거 얘기 들어보면 야 그런 시기를 어떻게 그렇게 견뎌내셨을까라는 생각. 근데 그런 건 들어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버지가 6학년 돌아가시고 그 뒤에 중학교 뭐 지금 학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운영회비 같은 거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학비 이런 걸 국가가 대줬거든요. 예. 근데 저는 국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예. 하고 제가 군 면제 6개월이었는데 6개월만 공익근무만 하면 됐는데 이거 그냥 저 거부하고 해병대 자원입대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담 전문. 아니 그게 이제 그렇게 좀 내리로 이따 정강재 대변인한테 군대 어디 갔다 왔나 내가 물어볼 아니 거예요. 그게 예, 내리로 먼저 가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사회적인 혜택을 분명히 받았고 예. 이거 먹고 제가 입 닦으면 안 되죠. 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만 국가 존속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본인의 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러시는 저도 거예요.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했고 그러시구나. 저는 그 한미 동맹의 살아있는 화석 카투사로 2년 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건 멋있네요. 네. 좀 뭐 공군장교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하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북 정책 두고 여야 입장차가 커 보입니다.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판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박충건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국민 분노 유발 행보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제는 남북 관계를 한조 관계로 표현하고 북한을 향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하면서 반헌법적 망언을 내뱉더니 오늘은 김정은이 주도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까지 나온 천안함 피격 사건의 16직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에 북한이 적대 행위로 보는 유엔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을 불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어뢰 공격으로 희생된 우리 46명의 장병들의 넋을 기리지는 못할 망정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폐륜적 발언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충건 의원 이제 얘기 들어보면 뭐 남북 관계를 한조 관계로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우리 정부에서 어떤 나라를 칭하는 그 어떻게 보면 공식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을 우리 국무위원이 북한에 맞춰서 한다. 거기다가 이 내용이 있어요. 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우리나라 불참하자. 자, 정광영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좀 충격이었습니다. 한조 관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의 관계 이거를 한조 관계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 남북 관계라는 말이 지난 분단 이후에 계속해서 쓰여왔던 말이고 우리 헌법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을 가치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지금 분단 고착화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통일부 장관의 이런 용어가 예. 과연 적절한가?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북한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 그러니까 같은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과거 문재인 정권 때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네. 통일하지 말자 이렇게 도발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치 북한이 주장한 바에 대해서 그냥 요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 세상이 많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동훈 최고위원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요 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 요런 부분도 같이 이제 묶어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를 뭐 적대국 중에서도 가장 뭐 최상위 적대국으로 지금 규정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대화든 소통이든 우리 어떤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런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거에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나치게 저자세가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이분이 지금의 그 자기가 20년 전에 DJ 정권 때 그 햇볕 정책 할 때 거기서 약간 시대적인 변화에 조금 적응을 못하고 있나 이런 비판도 또 야권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대적 분위기를 지금 잘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전술적 측면이라 보거든요.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소신도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다 이렇게 보고요. 박충건 의원께서 네. 뭐 이야기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유족들의 어떤 심정을 대변해 가지고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렇게 말했다고 해서 전쟁주의라든가 아니면 적대주의를 가지신 정치인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도가 있으실 테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싸움 해보고 그리고 나서 화해를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근데 내가 적대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너의 잘못을 지적할 태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화해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도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도 평화가 경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기조도 그렇게 한때 또 가져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쨌든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대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군인들을 본인 활용해가지고 이 국회 공격하고 선관위 공격하는데 활용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터널을 좀 지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평화는 경제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일정 부분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수단이든 충분히 가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은 지금 뭐 어떻게 약간 시대에 잘 맞지 않는 이런 혹은 북한의 지금 저 철옹성 같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인식이라기보다는 좀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일 수도 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짧게 아까는 예. 그 멘트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니까 정광희 대변인. 예. 정치인 정동영이 있고 예. 우리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정부를 대표하는. 네. 정치인일 때 자기가 얘기하는 거하고 장관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정책 기조나 이런 거에 총합을 자기가 대표해서 정지해서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약간 구분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고 한조 관계라고 하고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여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국무위원으로서 한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진짜 들어서 이재명 청와대 대통령의 기자들이 뜻이죠. 네. 기자회견하면은 인권제한국 정동영 장관은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뭐 한조 관계 이런 식으로 대통령도 그렇게 부르실 용의가 있으면 충분히 질문거리가 많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뭐 실용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과연 지금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 물론 지금 국무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읽힌다라고 인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요즘 보니까 기자들이 되게 너무 순해서 그런지 이런 거를 잘 안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예. 잘 넘어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질문을 받아도? 네, 대통령까지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고 그래요? 통일부 장관 차원이니까 네. 얼마든지 또 사용할 다를 수 있다. 네. 예. 내가 이 메시지 바로 짚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6824님의 메시지. 서해 수호의 날에 듣는 세 분의 아버님 참전용사 이야기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합니다. 뉴스레터 K 항상 애청합니다. 6824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당초 3월 말 4월 초 사이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 5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열린다고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전쟁부터 일단 정리하고 미중 정상회담 열겠다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자,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뒤로 미루는 거 보면 와, 미국 코가 석자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전황을 보면 야, 이게 간단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우리가 이제 양강 회동 계기로 어떻게 북미 정상회담 이어서 남북관계 개선 뭐 이런 거 뭐 계획이랄까요? 약간 우리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은 조금 약간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정상회담 일수 자체가 지금 하루로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사실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하는 것 같지만 약간 대리전 양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해 갖고 오고 근데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대부분 다 중국에서 가져갔었거든요. 이제 그 목줄을 이제 끊어놓고 그다음에 이란산 원유 역시도 80~90%를 다 중국이 사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로 우회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목줄을 또 끊었다라고 이제 이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전 세계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등되는 그 결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원활하게 그냥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안에서 치열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좀 2박 3일로 오거나 3박 4일로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약간 끼어 들어가 가지고 약간 뭐 반나절이라도 좀 트럼프 시간을 빼갖고 한반도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도록 네. 메시지라도 낼 수 있도록 뭔가 그 여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좀 짧아져 버리면 이 여지가 좀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외교는 또 가능성이 예술이니까 네.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듯이 외교도 생물이니까. 자, 요 상황은 우리 한반도에는 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광재 그런데 대변인.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이렇게 날짜를 박은 것이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이 이때까지는 끝내야겠다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여론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하면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전쟁 중에 내가 여기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월 14일에서 15일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건 그 말만 빌자면 전쟁을 그 시기까지는 지속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기대하고 있고요. 네. 미중 정상회담 하더라도 한반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국제 질서 환경에서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강도 높은 반미 메시지 내놓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뭐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정부 여당은 중동 사태 대응 추가 경정 예산안에 속도 낸다는 방침입니다. 뭐 민주당은 오는 31일 화요일이죠. 추경 제출하고 막 조율해서 4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먼저 한 뒤에 14일 일단 뭐 처리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런 건데 뭐 기본적으로 보니까 민주당은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게 발목 잡지 마라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추경 그다음에 현금 살포 이런 건 안 된다. 이러면서 좀 더 꼼꼼히 살피자. 이런 건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전 9일이 보세요? 이제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 저희 당의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시기가 지나면 사실상 몇 달이 소요되게 되거든요. 이게 왜 몇 달이 소요되느냐. 지방비가 매칭돼야 됩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추경 절차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이것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의회 회기가 곧 마무리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이걸 통과시켜도 의회에서 결정할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4월 9일 내로 해야지 4월 30일까지 나름대로 이 지방 회기 안에서 이것이 처리될 수 있고 네. 특히나 지금 나프타 위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플라스틱 이 자체가 생산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컴퓨터, 반도체 온통 다 그 플라스틱이 다 제가 들어가는데 한번 둘러봤거든요. 네. 이렇게 다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의료 장비, 자동차, 다 플라스틱. 건축, 건설 뭐 다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즉시 필요해요. 그리고 예컨대 지난 대선 이전에 2025년 대형 산불 났을 때 민주당이 이거 그 뭐 대선 있으니까 이거 왜 니네가 이거 주려고 하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즉각 함께 통과시켜 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 진짜 이거 마이크 껍데기 이런 거 다 플라스틱입니다. 여튼 정광재 대변인 어떤 입장이세요? 어쨌든 협상의 여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원래 16일에 하자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틀 앞당겨서 14일로 얘기했었던 거고 양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해 예산 편성이 727조로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네네. 근데 그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추경한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했을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또 이제 그 이란 전쟁이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구실은 된 거죠. 그런데 추경을 이렇게 자주 편성하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네. 지방선거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대구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야당 상황이 안 좋습니다. 민주당은 그만큼 앞서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곳 세종에 오니까 이해찬 총리님의 삼실이 생각납니다. 성실하고 그리고 절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모든 선거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당 일각에서 선거에 대한 해를 끼치는 그런 가벼운 언행이나 또 오버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 대표가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쉬운 선거 없다. 모든 선거 어렵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해달라.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청래 대표 목소리 톤에 예. 부자 몸조심, 그렇죠. 앞서가는 여유 이런 게 좀 느껴집니까? 표정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지난번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16개 이번에 광역단체장이잖아요. 이제 전남과 광주가 통합돼서 과거엔 17개 광역단체장이었는데 이 가운데 15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저는 뭐 그 구도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또 지난번에 뭐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3개 법안 특조위 국회 특조까지 포함해서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특히 공소 취소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이제 뭐 유시민 작가도 개헌선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힘도 2016년에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 180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하튼 민주당은 몸 조심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측. 저 얘기는 사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실수가 나오거나 오만과 자만함이 올라오는 순간 유권자들은 감정의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오만한 쪽에 표를 주기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따놓은 당상이야? 왜 우리한테 뭐 당연히 나올 것처럼 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전선이 사실은 과거에 보면 부울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쳐졌는데 지금은 대구의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까지 지금 뭐 이렇게 넘나들고 그런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오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고 실제로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정책적인 면을 좀 더 앞세우면서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 30일이라고 해요. 뭐 30일, 31일. 근데 31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30일이 월요일입니다. 대구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어제 저 정청래 대표하고 이렇게 만나는 걸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해드림 센터의 다 해드림. 센터장이라 다 네. 해드림 네. 센터. 그래서 이거 일종의 대구 지역의 선물 보따리를 이제 내놓은 선물 보따리가 과연 뭐가 있을까? 지금 진행이 안 됐던 대구 경북 통합이 있을지. 뭐 김부겸 전 총리는 뭐 AI 관련 뭐 어떤 지원도 그렇죠.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딱 풀었을 때 표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에 대한 이 주목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대구에 예를 들면 이진숙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정부와 대결적인 어떤 적대적인 구도를 형성하면 실제로 예산 따올 것도 못 따오게 될 겁니다. 아마 대구 시민들 역시도 이제 그런 점들을 다 보시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는 국가 전체의 사무를 다 봤던 분이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 오랫동안 또 정치를 계속해서 하면서 될 만하니까 또 나간 것도 아니고 안 될 만하지만 대구 발전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계속 거기서 뛰면서 대구의 어떤 비전을 갈고 닦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후보가 가진 중량감 그리고 거기에 든든한 민주당의 백업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실제로 대구 변화를
이 사람 찍으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여지를 굉장히 크게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 후보께서도 뭐 로봇수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신성장 동력이 뭐냐. 대구가 GRDP 33년간 꼴찌였는데 도대체 네. 이걸 탈출할 방법이 뭐냐. 그리고 미래 세대가 떠나지 않을 방법은 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단으로 뭐 공항 문제라든가 로봇수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광훈 대변인 예. 어떻게 근데 제가 그 대구 민심을 좀 들어봤더니 예, 어때요? 그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 있죠. 그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구에도.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안부 장관하고 총리하면서 실제 대구 발전에 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저기 선거 나와 가지고는 강력한 여당의 지원을 받아서 오는 거 이게 너무 좀 그렇죠. 다르지 않느냐? 아니 과거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이 있었을 때도 뭐 크게 도움이 된 게 없는데 이번에 대구시장 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은 그 대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그래요. 저는 지금 김부겸 총리가 뭐 여론조사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조금 앞서 나가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지금 유력한 후보 2명을 모두 컷오프 시켰고 그리고 그 컷오프 된 사람들이 거기에 불복해갖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을 좀 걷어들인 분이 무당층으로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뭐 1대1 구도로 치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단일화 협상을 하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로 민주당 대구시장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거를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 1대1 구도로만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어렵지만 대구는 수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기 수성구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정광훈 대변인 네.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같은 흐름을 극적으로 반전시켜야지 뭐 대구도 이길 수 있고 딴 데서도 선전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같은 흐름을 어떤 계기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후보가 컷오프 됐잖아요. 예. 2022년에 이 공천과 관련해서 번복했었던 전례가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2022년에 황상무 후보가 강원지사 후보가 확정됐었어요. 공천을 받았었는데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평가에서 굉장히 뒤처진다라고 해서 그때 김진태 후보로 교체된 전례도 있거든요. 경선을 다시 했죠. 그렇죠. 경선을 다시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붐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운 판단을 장동혁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게 하시고 싶은 말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진짜 후보가 된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김부겸이 그동안 한 게 뭐 있냐라고 또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김부겸 후보에게 주목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만 하더라도 김부겸 공약 사업 중에 수영장 건립이 있었거든요. 수성구에. 네. 수성구 의회가 김부겸 공약이라는 이유로 그거 예산 전액 삭감 해버렸습니다. 아니 수성구 주민들에게 더 좋아지는 거를 김부겸을 막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당시에 보수 정당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의원 할 때요? 맞아요. 의원일 때, 지역구 국회의원일 때.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예산 이거 네. TK에 한해서 1조 원을 증액했잖아요. 취약계층 그다음에 TK 소상공인들 이거 해가지고 그걸 싸워가지고 그 뚝심으로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경북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들이 다시 다 조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공격들은 김부겸을 띄워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TV조선 메인 뉴스에 출연해서 이제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되게 어려운 선거 치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승리 혹은 선전의 기준, 지방선거 선전의 기준이 뭐냐, 어디에 기준점을 잡고 있냐 그랬더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과 부산을 가져오면 그래도 잘했다는 뭐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오세훈 시장이 방송에서 빨간색 점퍼 입고 싶다. 지도부 색깔을 바꿀 수 없다면 선대위라도 중도 확장이 가능한 선대위로 꼭 마련해 달라.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특히 수도권 뛰고 있는 후보들은 지금 이런 흐름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어떤 외연 확장 선대위든 뭐 혁신 선대위든
선대위원장 그 얼굴 간판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정광재 대변인님. 근데 거론되는 분들이 다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그래요? 해갖고 예. 걱정이에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예. 분들 얘기가 오고 가고 뭐 좀 나오고 있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 확장 선대위라는 게 이게 무슨 일이든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바뀌기 위해선 여러 가지 빌드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런 빌드업을 충분히 해놨냐.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진짜로 서울에는 독자적인 거의 그러니까 중앙당하고는 좀 별개의 선대위를 구성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개별적으로 치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어정쩡한 스탠스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기는 하면서 예. 그 잔판은 안 입고 다니고 그럼 유권자들이 볼 때 약간 그 정체성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인식할 때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쪽 그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 당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어제죠. 이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다시 임명했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왜 우리 당은 당대표 중심으로 안 뭉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어쨌든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본인의 칼라대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읽혀요. 어떻게 그러니까 좀 저기 변하기 어렵다는 거죠. 변하기 어렵고 네. 우려스럽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이동학 최고위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요런 상황, 요런 약간 정체성의 혼란, 뭐 따로 그 선거 운동을 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 처한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심지어 대구에서 추경호 의원조차도 빨간색 잠바 입는 모습이 안 보여요. 하얀색 잠바 입거나 아니면 그냥 양복 입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지금 뭐 내란 몰이를 한다, 본인이 피해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떳떳하시면 그 빨간색을 입으셔야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하얀 연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에 혁신선대위를 받을 분들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윤어게인 후보들에게 표를 주세요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광역 의원들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디션 방식으로 지금 뭐 토론 방식으로 뭐 뽑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앞번호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다 윤어게인이나 혹은 뭐 반공주의 외치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아젠다를 가지신 분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표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양심과 헌법과 이런 것들에 소리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이 혁신선대위에 참여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장동혁 대표가 뭐 집회를 열건 아니면 유튜브 어디 뭐 프로그램에 나가든 2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팬덤도 없고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후보들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우리 지역에 온다 그러면은 배 아프다 하고 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사진 찍히는 순간 장동혁 대표와 한통속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달이 남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그리고 지금 나오는 수치들 제가 이제 여론조사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수치들도 거의 고착화됐는데 그 더블 스코어 이상 되는 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전략은 무엇인지 여러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뭡니까, 정광재 대변인?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 하셨었어요.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방향을 바꿨을 때 그 사람들마저 떠나가게 되면 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의원총회에서도 했었고 네. 지난 서울경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용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강성 지지자들마저 이탈하는 것은 내가 용인할 수 없다. 그것을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경제학에서도 J커브라고 네. 일정 정도 맨 처음에 초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손익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그 투자를 한 결과가 나오면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게 J 모양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J커브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정 정도 완벽하게 절연을 하는 것이 강성 지지자들이 단기간에 떨어져 나왔죠. 그러나 중도 진영에 있는 무당층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른바 뉴 이재명으로 갔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있어야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뭐 지지율 하락, 강성 지지자들의 이탈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이 길을 가고 있다 봐야죠. 네. 사기 대출로 의원직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 지역구 안산과 민주당에서는 뜨거운 지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원직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향해서 이쪽으로 와라 라고 했고 그랬더니 김남국 대변인이 그래 그건 안 되지라는 듯 뭐 여하튼 거기다 이제 뭐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전해철 전 의원도 출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용 전 그 부원장 출마하는 거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후보분들이 이제 후보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필을 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결정은 전략 공천이 될 거거든요. 네. 당에서 이 지도부에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할 텐데 그 종합을 할 때 일단 16개의 지방 정부의 장을 임명을 하고 이제 공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보궐이 빠져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아마 그 지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 득표력이 있거나 혹은 그 시민들이 투표장에 빠짐없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확장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본인들이 그냥 막 손든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네. 여기에 그저께인가 김남국 대변인이 여기 뭐 안산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만 안산 시민의 목소리를 지금은 더 듣고 경청하고 어떤 것들이 더 맞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 딱 요게 지금 맞는 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정광인 대변인님. 예. 지금 지방선거 민주당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후원회장만 20몇 곳을 지금 이미 맡았고 그것 더 늘어날 거라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참 정말 한국 정치의 어떤 한심한 모습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김용 전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죠. 네. 아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네네네. 이번에 2심까지 5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는 사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게 무죄로 바뀔 확률이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 보궐선거에 나가서 여기서 당선이 된다. 네. 이러면 이 지역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시에 또 한 번 국회의원이 공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적임자라고 얘기하는 그 전직 의원이나 지금으로서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니까 그 해당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또 힘센 사람인가 보다 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20몇 군데 후원회장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은 명심을 팔아야 자기가 공천받기 유리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 전국 mat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65%. 일주일 전보다 2%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고요. 자, 국민의힘 19%, 민주당 46%. 국민의힘이 그 갤럽이 조사한 것 중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다른 여론조사 봐도 거의 이 정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더블 스코어 이하로. 자, 똑같은 질문이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반전의 계기 잡을 수 있다 없다. 짧게만. 이학재
국제공항공사 사장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업무 보고에서 상당히 수모당했잖아요. 네. 이분이 나오셔서 방송에 나가서 진짜 국민의힘이 반전의 기회를 삼으려면 한동훈 전 대표를 복당시킨 다음에 유리한 지역에 공천시킨다. 그러면 윤어게인과 완전 절연하고 보수 재건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도발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현실화될 것 같지는 라는 않다. 요지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방송 보면서 한 99%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자, 46대 19. 이 상태로 지금 대통령 집권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 높은데 지방선거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이동학 최고위원. 저희야 뭐 표정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표정 관리가 좀 네. 심하시네요. 네.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무엇보다도 지금 글로벌 안보 위기,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 지금 잘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고 그게 네. 약간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거 원래 선거 앞두고 건드리는 이슈가 아닌데 용기 있게 지금 이거를 뚫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뚝심에도 이 많은 사람들께서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 역시도 그걸 잘 뒷받침하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너무 polite, 영어로는 polite, 너무 겸손하신 태도를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 대표가 네.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몸 조심해라. 예. 전 당대표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잘 따르시는군요. 그러면 A그룹이에요? 네. B그룹이에요? C그룹이에요? 저는 C그룹이죠. 그 얘기 하려고요. 민주당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뭐 두 번째로 또 쏘아 올린 ABC론 계속 논쟁되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송영길 전 대표를 재래식 언론이 띄워주는 인물로 취급하면서 이른바 이익을 쫓는 비형이다 이렇게 분류했고요. 송 전 대표 오늘 안중근 의사 순국일이라면서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 진짜 ABC 견리사 이게 되게 유식한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자 이것이 결국은 차기 헤게모니를 위한 싸움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이동학 최고위원. 반찬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들을 그렇게 또 하고 있고, 네. 근데 ABC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A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B 그룹을 그렇게 공격하고 B 그룹에 있는 사람 또 C 그룹을 공격하면서 서로가 A라고 얘기를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땐 약간 허수아비 싸움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송영길 대표의 경우는 그동안 이 공적 마인드가 굉장히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를 하면서도 그렇고 실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당의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내가 선당우사 할게 라고 해서 사실은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살리는 결정도 했고 본인 걸 내려놓으면서도 그리고 검찰의 칼날이 들어올 때도 내가 이거 클리어하고 당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그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무죄 받고 이제 돌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깎아내리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송영길의 가치가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뭐 러시아, 일본, 미국 뭐 중국 할 것 없이 수많은 정치인들과 다 소통이 되는 글로벌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광희 대변인님. 무죄를 받고 왔다고 자꾸만 강조하시는데 그 무죄가 왜 무죄인지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돈을 돌리지 않았다거나 목사회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간 것이 아니라거나 그걸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증거를 인정할 수 없어서 무죄가 됐다는 점인데 네. 그런데도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든 나오면 국회의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BC로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겁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